안녕하세요. 3주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주에는 지난주 판매 공간에 의해서 이번 주 식은 공간에 대한 설명 진행하려고 합니다. 2주차, 3주차 판매 공간과 식은 공간에 대한 이론적인 설계, 주요 내용들 여러분들 참조를 해서 공간 분석이나 브랜드의 인테리어 디자인 분석에 적용하면 좋겠고요. 3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4주차에 디자인 방향 및 전략 분석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중점적으로 식음 공간, 내 공간 그 분류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식음 공간은 식음이라는 단어에서 eating and drinking과 관련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식음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간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5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식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시는 이제 것 중에서 주류 전문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음료 전문 공간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디저트 전문 공간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식음 공간이지만 사교가 조금 더 중점이 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우리는 식음의 형태를 어떤 것으로 그 소비자에게 제공을 할지 브랜드 특성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뭐 그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녹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 종류, 차 종류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설록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식음의 형태를 제공하는 공간을 제안해서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 메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음식인지 이제 식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을 조금 더 상세히 나누면 이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서도 이제 메뉴가 한식인지 중식인지 일식인지 아시안 푸드인지 또는 서양식의 종류 메뉴인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혼합되어 있는 뷔페 형식인지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전문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식음의 형태에 따라서 또 서비스 방식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식사고 주류, 음식, 음료, 디저트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비스 되는지에 따라서 4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서비스가 셀프 서비스로 진행이 되는 운영인지, 두 번째로는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계산하고 받아가는 것인지,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뭐 식사가 이제 자기가 주문하고 직접 와서 가져가는 방식일 거고요. 두 번째는 카운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주문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일 수 있고요. 셀프 서비스는 전부 다 음식까지 셀프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질 것인지 부분적으로 음식은 카운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뭐 물이나 기타 이제 뭔가 반찬류는 셀프 서비스로 진행한다든지 이게 결합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테이블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면 테이블에 와서 어떤 이제 그 서빙하는 분들이 테이블에 와서 뭐 코스별로 가져다 준다든지 아니면 메인 디시를
뭔가 제공을 해서 서비스 해준다든지 하는 테이블 서비스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객실 서비스는 호텔이나 뭐 어떤 다른 공간에 직접 가서 룸 서비스하는 이제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주류든 음료든 디저트든 식사든 이 네 가지의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간에는 어떤 서비스로 이것들이 제공이 될 것인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의 성격이 조금 더 우리는 좀 더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편안한 유한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사교 전문 공간 같은 경우는 사교나 음료 전문 공간은 유흥적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성격이 조금 더 쓰임이 있는 그런 공간, 편안한 공간, 흥겨움이 있는 공간,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료를 제공하는데 어떤 음료이며 그것이 서비스되는 방식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공간의 전체적인 형태는 우리는 편안하게 갈 것인지, 뭐 기능적인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기능 구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호기심과 흥겨움 위주로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공간의 성격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한 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의 경우는 어 시금 공간을 층별로 달리해서 4개가 한꺼번에 어우러질 수 있는 시금 공간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형 산업의 발달로서 개인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개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카페 공간으로 건물을 만든 하나의 사례입니다. 뭐 보드를 즐기는 카페, 디저트를 즐기는 카페, 그리고 책 읽는 여유로움을 즐기는 카페가 있었고, 느끼고 보는 감성 카페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 안에서 좀 다양한 활동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여기 컨셉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영화와 관련된 것들을 컨셉으로 잡아서 뭔가 그 전체 분위기가 영화의 한 이제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뭐 인디아나 존스나 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화의 뭔가 주 배경이나 테마를 공간 안에 적용시켜 보는 조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취미를 전문으로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금 공간이에요. 뭐 베이커리인데 약간 그림이나 미술을 함께 결합시킨 공간, 그리고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분식점, 그리고 사교를 위한 비어 전문 펍, 디저트를 함께 해볼 수 있는 이제 전문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금 공간이 층별 계획되어 있었고요. 여기도 식은 공간 중에서 이제 그 음료, 디저트, 식사, 주류, 이것들이 다양하게 한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사용자가 이 건물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이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음료는 뭐 커피나 생과일, 디저트는 뭐 이게 그 디저트도 있고, 식사 같은 경우는 일식집, 주류는 뭔가 이제 주류와 어울리는 이제 이름으로 앞에 있는 그 오아시스, 오로라, 대나무숲, 밤바다, 이런 연관된 컨셉으로 각 층별 계획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지친 현대 생활 안에서 조금 더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는 게 주요 컨셉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풍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들이 각 층별 컨셉으로 설정된 예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색깔과 관련되어 가지고
레드, 오렌지, 퍼플, 피콕 그린 이것들로 통해서 뭔가 피자 펍, 디저트, 양식 레스토랑, 바베큐집 이렇게 계획을 했네요. 그래서 인제 식은 공간 하면 단순히 카페를 연상시키는데 카페 외에도 레스토랑 뭐 아니면은 비어 펍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쪼금 더 다양한 종류의 식은 공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요즘 뭐 그 맥주 중에서도 수제 맥주 브루어리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제 지방 로컬 브랜드 해 가지고 인제 그런 상점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식은 공간인데 평상시에는 뭐 저녁 타임, 오후 타임에 그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지만 뭐 특정한 시간대 보통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뭔가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공유 주방이라든가 공유 공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사용자층이 있기 때문에 주는 식은 공간이지만 부수적으로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용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부차적인 그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은 공간의 공간 구성 요소 앞에서 판매 공간의 공간 구성 요소를 기본적으로 살펴봤었죠. 마찬가지로 식은 공간의 공간 구성 요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여기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큰 범주 안의 조닝은 지금 보는 바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외부와 내부의 경계 부분에 있는 파사드가 있겠죠. 파사드가 인제 거의 경계 부분에 있고 내부로 들어오면 어 위치는 이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웨이팅 에어리어 약간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식은 공간에서도 뭔가 식음 브랜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뭔가 연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공간인 화장실 그리고 계산하거나 뭔가 이제 상품을 또 식음 브랜드 중에서는 상품을 출시한 곳도 있죠.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인제 배치가 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웨이팅과 화장실, 캐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까지도 어떤 때는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식음 메뉴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이제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죠. 판매 공간으로 치면 어메니티 공간하고 레스트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으로 내부 공간 중에서 실제로 식음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은 룸과 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룸은 쪼끔 더 프라이빗한 성격이 강한 거고요. 홀은 쪼끔 더 오픈된 형태로 퍼블리시티가 좀 더 강조된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홀과 룸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이곳에서 판매되는 주 메뉴인 식음의 어 특징이 반영이 될 수 있어요. 한식당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 따라서 또 가격에 따라서 룸이 더 많을 것인지 홀이 더 넓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웨이팅 에어리어, 디스플레이, 캐셔, 토일렛 그리고 룸과 홀 비중의 면적 배분은 이제 전체 매장 내부에서 몇 명의 그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을 수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면적 배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팬트리와 바 카운터가 있어요. 이제 바 카운터가 같은 경우는 일식집인데 그 직접 그 일식 요리를 하는 조리사의 그
활동을 볼 수 있는 이제 바로 된 카운터로 뭔가 배치된 좌석도 있죠. 어 그래서 인제 바 카운터에서는 직접 뭐 칵테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일식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 카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제 팬트리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인제 그 주방과 주방의 옆에 인접해 있는 창고 여러 가지 인제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도 있지만 팬트리는 변하지 않는 식자재나 아니면 식기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식기류 뭔가 식품의 재료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창고가 또 팬트리예요. 여기는 인제 뭐 인제 다양한 것들이 인제 저장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좀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어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 여기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인제 가운데 부분 이 공간을 통과하면 맨 안쪽에 히든 스페이스 해서 판매 공간에서는 히든 스페이스가 스토리지하고 스텝 오피스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식은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히든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꼭 히든 그러니까 숨겨진 공간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오픈 키친 해 가지고 주방 자체가 오픈된 경우여서 내부 공간에 같이 보여지고 확장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죠. 그래서 키친 같은 경우는 히든 스페이스로 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스페이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인제 키친 외에 창고와 여기도 스텝 오피스인 매니저와 임플로이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갈 수록 보이지 않는 또 인제 숨겨진 공간들이 필요하고요. 음 인제 위치는 인제 전체 계획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공간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작년의 경우 면적이나 크기가 어떻게 제시됐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간략히 보여줍니다. 시공 공간은 판매 공간보다 2배 크기로 커졌어요. 판매 공간은 10 미터에 6 미터 공간으로 되게 작은 공간이었고 시공 공간은 어 이게 20 미터에 12 미터 인제 그 계단 부분은 빼고요. 그런 공간으로 A 타입인 6 미터, 6 미터마다 이제 그 기둥이 있는 형태로 제시가 되었어요. 1층 출입구는 전면에 있고 2층 출입구는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인제 측면에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건축 외관상은 크게 변경할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고민을 하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주어진 시간이 한 6-7주 정도였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음 계획의 범주를 저희가 정해 준 거죠. A 타입이 있었고 가운데 기둥이 아니라 세로 12 미터 해서 뭐 4 미터 아니 5 미터, 7 미터 또는 6 미터 6 미터, 6 미터는 아니겠군요. 5 미터, 7 미터 정도 또는 4 미터, 8 미터로 세로 부분의 기둥 간격이 좀 다르게 해서 A, B 타입 중에 조금 더 자신에게 적합한 시공 공간 평면으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룸과 홀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기둥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더 나은 팀도 있었고 아니면 기둥이 그냥 중앙에 균등하게 배치된 것을 원하는 팀도 있었죠. 그래서 A 타입이든 B 타입이든 선택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때 외부 파사드 이것은 시공 공간이나 판매 공간이나 동일하겠죠. 그리고 시공 공간에 들어섰을 때는 웨이팅 에리어, 디스플레이 에리어, 캐셔, 토일렛, 룸과 홀 그리고 어 이제 부수적으로 있는 팬트리, 바 카운터, 키친, 스토리지, 스텝 오피스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본 계획 공간이고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또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 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가장 무난한 것이 카페이죠. 근데 인제 카페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인제 디자인한 사례를 찾아보다가 맥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인제 다른 브랜드 음 그러니까 커피 브랜드들도 다양하게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봉지에 들어있는 커피부터 해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정착되어서 사람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가 맥심이잖아요. 그래서 맥심의 플래그십 스토어 이것이 한 2015년, 16년 그리고 그때쯤 계획이 되고 18년인가 19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여기에 인제 전체적인 층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도록 하세요. 인제 기사에서 검색된 것을 보니까 공간 잡지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이 맥심 플래그십 스토어의 기본 컨셉은 플랜트라고 합니다. 플랜트는 공장이라는 뜻과 식물이라는 뜻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이중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인제 처음 설계할 때 맥심 브랜드가 어떻게 공간에 반영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이런 공장과 식물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곳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공장과 같은 이미지는 내부에 보면 수직적인 커피와 관련된 그 도구들 있죠. 기계들이 이제 1, 2, 3 층을 거쳐서 크게 연장되어 있는 거를 보고 인제 공장과 같은 이미지가 일부분 있고요. 인제 식물이라는 이미지는 인제 창가 쪽에 내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공원과 넓은 광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융합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여기 편문들을 찾을 수 있다면 건축 면적이 거의 인제 한 90평 정도 크기여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디자인할 면적의 크기와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면적이나 대지 면적은 층이 많기 때문에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당 할당된 그 면적은 건축 면적이죠. 그래서 그것이 80 평에서 100평 이내로 되는 크기이고 층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꼭 1, 2, 3, 4층 이게 차곡차곡 수직적으로 쌓는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도 훨씬 커도 됩니다. 건축 면적보다 훨씬 커서 여유 공간은 여러분들이 실제 대지 사이트를 선정할 때 정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인제 공간의 기본 요소 살펴본 후에 시공 공간에서도 디자인을 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물론 인제 브랜드에 대한 분석,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더 이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그러면은 이 디자인을 하는 배경은 무엇을 통해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하는지, 왜 이 시점에 이 주제가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뭔가 자료 조사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또 상업적인 트렌드상 이슈가 되는 것,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등 다양한 접근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풀어가기 위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지표를 통해서 문제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런 통계청 자료, 이런 뉴스 자료, 이런 논문 자료 등 다양한 그래픽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죠? 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디자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압축적인 단어로 전달하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식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 타겟층 필요하겠죠. 사용자의 주, 연령층, 직업,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여러분들이 이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어디에 있는 게 적합한지 그 대지 위치 또한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 고객도 메인 타겟이 있고 서브 타겟 유저가 있겠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성별, 연령, 직업적 특성을 따라서 주고객, 부고객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분석에서는 그 대상자의 특성을 찾았다면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 요구하는 사항은 뭔지,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이것이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제가 다 보여주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민들레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례를 다음 2부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